자, 이번 시간은 202페이지 건축 설비 총론 파트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론은 하나에서 두 문제 정도 출제될 수 있는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1번에 보시면 자, 물은 표준 상태에서 자, 1기압하에서 4도씨 물이 기본적으로 기준을 잡고 있죠. 왜냐하면 이 4도씨 물이 밀도는 최대가 되고 부피가 최소가 되는 물이 4도씨 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을 기준으로 우리가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도씨 물 1세제곱cm가 4도씨 물 1세제곱cm가 1cc가 되고요. 1ml요. 1g 개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준이죠.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자 우리가 여기서 4번 개념이 다른 단위가 되겠죠. 그리고 2번에 0.25MPa의 수압은 압력 수도로 얼마인가? 자, 이제 2번 개념에서는 이거죠. 자, 수압이 주어졌을 경우 0.25MPa이 주어진 곱하기 100을 해주면 압력 수도가 나오죠. 25m의 압력 수도의 개념이 나옵니다. 여기에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건축 설비 기본상으로 옳지 않는 건 해놨죠. 1번에 순수한 물은 1기압에서 4도씨 물이 가장 그 부피는 최소가 됩니다. 그리고 2번에 액체의 압력은 임의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작용하며 액체 내의 임의점에서 압력이 그 어느 방향에서나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3번에 일정량의 기체의 최적과 압력의 곱은 기체의 절대 온도에 비례하는데 이것을 보일-사르의 법칙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해설의 203페이지 상단에 보면 보일의 법칙, 사르의 법칙, 보일-사르의 법칙 해놨죠. 그래서 보일의 법칙은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량의 기체의 최적은 압력의 반비례죠. 그래서 보일의 법칙은 압력의 이제 반비례 관계가 되는데 사르의 법칙이나 보일-사르의 법칙은 절대 온도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최적이나 그 압력 개념이죠. 이것이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나오죠. 그래서 절대가 나오면 비례해요. 절대 온도가. 그런데 절대 온도가 안 나왔을 때는 그거 반비례 관계. 그래서 보일의 법칙 있죠. 그래서 이게 힘들면 그냥 절대 온도가 나오면 비례고 절대 온도가 나오면 반비례 있죠. 보일의 법칙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한번 알아두세요. 혹시나 언급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고 그 다음에 4번 유체의 마찰력은 접촉되는 고체의 표면 크기나 거칠기,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죠. 반비례해서 4번 문장이 틀렸죠.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고온 물체에서 저온 물체로 자연적으로 이동하죠. 이때 저온 물체에서 고온 물체로 그 자체만 이동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3페이지 거기 보시면 압력에서 그 절대 압력 해놨죠. 절대 압력. 자, 절대 압력이란 절대 절대 진공 상태에서 측정한 압력이 절대 압력이죠. 그래서 이제 절대 압력은 대기압에다가 게이지 압력을 플러스한 거죠. 게이지 압력을 플러스한 거. 그럼 당연히 절대 압력은 게이지 압력보다 크게 나타나는 것이 기본이 되겠죠.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3페이지 보시면 4번에 건축 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1번에 배관 내에 흐르는 물은 배관의 표면과 마찰력은 물의 속도의 제곱에 비례했습니다. 항상 속도의 제곱에 비례 관계였죠. 그래서 1번 지문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2번에 물체의 열 전도는 원래 열 전도라는 것은 고체 내부에서 고온부에서 저온부의 열의 이동이죠. 그럼 그 열의 이동을 얼마나 이동했는가를 표시한 율이 열 전도율이죠. 근데 그 물체를 1kg을 1도씨 이렇게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은 비열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물질 1kg을 이렇게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
비열 개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면 공기가 가지고 있는 열량 중 공기 온도, 온도에 관한 것이 현열이죠. 습도에 관한 것이 잠열입니다. 그래서 3번 지문도 틀렸죠. 그리고 4번, 동일한 양의 물이 배관에 흐를 때 배관의 단면적이 2배가 되면 물의 속도는 4분의 1배가 된다. 자, 이겁니다. 우리가 유량과 유속량의 관계 있죠. 유량. 자, 유량은 간의 단면적 곱하기 유속 개념이죠. 그러면 유속이 앞으로 나가면 유량을 간의 단면적으로 나눈 것이죠. 단면적으로 나눈 것이 유속이 됩니다. 자, 그러면 유속은 유량과는 비례관계죠. 단면적하고는 반비례 관계예요. 근데 단면적은 4분의 파이 d의 자성이 되겠죠. 파이 d의 자성입니다. 그러면 직경이 지름이 주어질 때하고 주의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단면적이죠. 단면적은 반비례 관계. 단면적은 반비례고 간의 직경은 제곱의 반비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단면적이 2배가 됐기 때문에 물의 속도는 2분의 1로 줄어들면 되겠죠? 2분의 1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간경이 단면적이 2배가 아니고 간의 지름이 2배가 됐다면 자석이니까 4분의 1배가 되는 겁니다. 그거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을 간혹 체크하면 안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단면적인지 간의 굵기인지 정확히 보시고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도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리고 5번 실외의 동일한 장소의 기압을 측정하면 절대압력이 게이지압 큰 값이 나타나는 것은 맞는 지문이죠. 절대압력은 대기압에다 게이지압력을 합한 것이니까 절대압력이 큽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시면 다음에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해가 나왔습니다. 1번에 열용량은 열용량 어떤 물질이 축적할 수 있는 열량이 열용량이고요. 그래서 어떤 물질 1kg을 이렇게 1도 이렇게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비열이라고 했죠. 그래서 비열의 단위는 kJ per kg K입니다. 어떤 물질 1kg을 이렇게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의 단위 kJ. 그래서 이것이 비열의 단위가 됩니다. 이것이 비열의 단위다. 그리고 이번에 ppm은 농도를 나타내는 단어로서 자, 보통 1ppm이 바로 무엇이 100만 분율이죠. 1ppm이 1mg per liter 또는 1g per 입방메다. 이것이 100만 분율입니다. 100만 분율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1ppm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0만 분율에서 100만 분의 1이죠. 100만 분의 1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자, 3번에 엔탈피는 어떤 물질을 가지고 있는 열량으로서 현열과 잠열량의 합이다 해서 맞는 문장이죠. 그리고 4번에 노점 온도가 어떤 공기의 상대 습도가 100% 되는 온도로서 공기의 절대 습도가 자, 높을수록 노점 온도 높아지죠. 여기서는 절대 습도가 높아지면 노점 온도도 높아지죠. 그리고 절대 습도, 노점 온도, 수증기 분압은 같이 다닙니다. 그것을 항상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에 보시면 크로스 커넥션은 보통 급수 배관과 다른 배관을 교차 연결한다든지 급수기구의 불비불량 결과 오수가 역류해서 수돗물, 음료수를 오염시키는 현상도 크로스 커넥션이었죠. 그래서 5번 문장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5번은 3번이 옳은 지문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6번에 자, 건축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나오죠. 1번에 실내에 사람의 온열 감각 사유요소, 영향을 미치는 사유요소는 온도, 습도, 풍속, 기류 속도죠. 그리고 복사일 이 사요소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2번에
도일이란 것은 실내 평균 온도하고 외기 평균 온도에다가 일수를 곱한 것이죠. 곱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난방도일은 실내 온도가 같으면 외기 온도가 다르다도 어느 지역에서는 그 값이 동일하다 해서 틀렸습니다. 자, 외기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온도 차가 달라지죠. 그래서 각 지역마다 지방마다 난방도일 값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4번 마찰 손실 주도는 강경의 반비례 관계였죠. 속도의 제곱에 비례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 간의 길이나 마찰 계수 있죠. 마찰 손실 계수, 간의 길이 그리고 유속의 자성에 비례했었습니다. 그런데 반비례는 간의 직경하고 중력 가속도의 반비례 관계였죠. 그리고 5번에 공기청의 단열 효과는 기밀성이 좋을수록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시면 자, 공기의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1번에 근고온도하고 석고온도가 동일하면 상대습도는 100%죠. 그래서 이제 상대습도 100% 포화 상태일 때는 근고온도, 석고온도, 노점온도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고온도하고 석고온도의 관계에서 근고온도가 석고온도보다 항상 보통 높죠. 자, 이렇게 됩니다. 같을 수는 있다. 이게 포화 상태일 때 같은 거고 나머지는 근고온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석고온도는 근고온도보다 높을 수는 없죠. 그리고 2번, 그래서 근고온도는 석고온도보다 낮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기를 냉각하면 절대 습도는 변화가 없죠. 쉽게 공기를 냉각하든 가열하든 절대 습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습도. 자, 절대 습도가 변하려고 하면 가습이나 감습을 해야 돼요. 가습이나 감습을 하면 절대 습도가 변하죠. 그걸 명심하시면 되고, 그러면 단지 근고온도만 올린다. 공기를 가열하거나 냉각한다는 건 단순히 근고온도만 올렸다가 내렸다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 습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점 기억하시고. 근데 공기를 가열하면 상대 습도는 변하죠. 그래서 이제 공기를 가열하면 단순히 근고온도만 올리도 상대 습도는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겨울철에 난방을 했을 때 건조해지는 게 상대 습도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기를 가열하면 상대 습도는 낮아지죠. 그래서 4번 개념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리고 8번 보시면 습공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현열비는 전 열량에 대한 현열량의 비율이 현열비였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습공기 엔탈피는 습공기 현열량이라 해서 틀렸습니다. 자, 습공기 엔탈피, 근공기 엔탈피 현열하고 바로 습공기 엔탈피 잠열 두 가지를 합한 것이 바로 뭐다? 습공기 엔탈피가 되죠.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근고온도가 일정한 경우 상대습도가 높을수록 노점 온도는 높아진다. 자, 보통 상대습도가 높아지면 습도하고 노점 온도는 비례관계라 했겠죠. 그래서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4번 절대습도가 커질수록 수증기 분압은 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둘 것은 이거는 같이 다네요. 절대습도하고 수증기 분화, 노점온도, 노점온도는 같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커지면 얘도 커지고 노점온도도 높아집니다. 이렇게 가요. 얘 절대습도 낮아질 수증기 분화 줄고 노점온도 낮아집니다. 같이 다닌다는 점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5번에 습공기 비용적 근고온도가 높아지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8번, 2번이 옳지 않는 지문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9번 습공기 선도상 습공기 성질에 관한 것을 옳은 거 해놨죠. 1번에 습공기 선도를 사용한 수증기 분압은 알 수 있죠. 그리고 근고온도나 습고온도 우리가 노점온도는 알 수 있지만 유효온도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유효온도는 안 돼요. 온도 중에. 그래서 그리고 뭐 현열 같은 우리가 잠열 같은 엔탈피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주의할 것은 저건 안 돼요.
열 용량은 안 됩니다. 열 용량. 그래서 석공기 선도에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유효온도 알 수 없고 열 용량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틀렸습니다. 2번 상대습도 50%인 석공기에 근고온도는 석고온도가 낮다 해서 틀렸죠. 근고온도는요, 석고온도보다 낮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포화 상태에서만 갖고요, 석고온도가 낮습니다. 그 점을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에 상대습도 100%일 때는 근고온도나 노점온도, 석고온도가 항상 같다 했죠. 3번은. 그래서 3번이 옳은 지문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근고온도 변화 없이 절대습도만 상승시키면 자 석고온도 그러면 보통 절대습도를 상승시킨다는 건 가습을 했다는 거예요. 쉽게 가습. 그러면 절대습도가 상승이 돼요. 절대습도가 올라가요. 그러면 이거는 가습을 했다는 거죠. 가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 올라가요. 절대습도 상승하면요, 수증기 분압도 올라가고요. 수증기 분압도 커져요. 그리고 석고온도도 높아지고요. 노점 온도도 높아지고요. 엔탈피도 증가돼요. 엔탈피. 비용적도 커지고요. 가습을 하면 당연히 커집니다. 습관이. 여기에 두시고, 그 다음에 5번에 절대습도 변화 없이 근고온도만 상승시키겠습니다. 자, 근고온도만 상승을 하면요, 이 노점 온도하고 이 세 가지는 안 변해요. 이 세 가지. 이거는 안 변합니다. 절대습도, 수증기 분압, 노점 온도는 변화 일정합니다. 안 변합니다. 근고온도만 올리면. 습도 변화 없이, 습도 전혀 변화 없이 근고온도만은 상승시켰어요. 그러면 노점 온도나 이 수증기 분압 절대습도는 안 변합니다. 그 점을 명심히 일정합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면 보통 근고온도만 상승시키면 상대습도는 낮아져요. 근고온도에서는 상대습도는 낮아져요. 근데 근고온도 올렸으니까 현열이 있으니까 엔탈피는 높아질 거고 비용적도 커집니다. 그런데 근고온도만 상승시키면 상대 습도가 낮아집니다. 상대 습도가. 그래서 9번은 3번이 옳고 4번도 틀렸습니다. 5번도 틀렸습니다. 자, 10번에 자, 강경 50ml로 시간당 3,000kg의 물을 공급하고 할 때 배관의 유속은 약 얼마인가? 이때 배관 속에 비압 축성 정상을 가정하면 원주율은 3.14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면 사실 유속은 이거죠. 유속이라는 것은 메다세크 초당 기준이었습니다. 유속은 유량을 간의 단면적으로 유량의 입방메다 퍼 세크입니다. 그리고 간의 단면적으로 나눈 거예요. 단면적으로 나눈 겁니다. 간의 단면적은 4분의 파이 D의 자성이죠. D의 자성입니다. 자, 그러면 유량이 현재 3,000kg죠. 그러면 유량이 3,000kg니까요. 이것을 입방메다로 나타내면 얼마다? 3입방메다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시간당이 아워예요. 그러면 자, 그 시간당이니까 유량을 세크 초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면 3입방메다 나누기 3,600을 해줘야 되겠죠. 자, 1시간은 60분이고, 자, 뭐가 됩니까? 1분은 60초니까 3,600으로 나눠. 그러면 이게 유량이죠. 유량. 그리고 4분의 파이 D에, 파이가 3.14 곱하기 무엇입니까? D. D가 강경이죠? 50mm죠? 50mm. 50mm는, 우리가 메다로 해야 돼? 간의 직경, 간은 메다. 그럼 D가 50mm니까요. 5cm입니까? 0.05m가 되겠죠? 그러면 0.05의 자성이 되는 거예요. 자성.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러면 내향, 외향끼리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요거 계산하고 요거 계산하고 하시도 되고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략 약 0.42 뭐 나가죠. 그래서 자 2번이 되어 주시면 되면 4사 나가죠. 그래서 받으면 되고 잘 안 그래서 이제 0.000833 이겁니다. 3을 3,600으로 나눈 수치예요. 그것이 0.000 자 833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유량 관련돼 혹시 계산 문제가 나오면 물 관련돼서 일정에서 나오면 잘 모르면 2번을 찍습니다. 자 11번 배관에 흐르는 유체의 마찰 손실 수도에 관한 설명이 옳은 게 아니었죠. 자 간의 길이에는 자 비례 관계였죠. 마찰 손실 수도. 자 마찰 손실 수도는 자 이거였죠. 마찰 손실 수도는 마찰 계수, 마찰 손실은 넣어도 되고 빼도 되고요. 간의 길이에다가 간의 직경으로 나눈 거죠. 간의 지름, 직경. 그리고 유속의 자성의 2배의 중력 가속도입니다. 그래서 반비례, 비례했습니다.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이제 2번은 중력 가속도에 비례한다 틀렸죠? 반비례고 유속의 제곱에 비례한다 해서 맞죠? 그리고 간의 내경이 클수록 반비례 관계죠. 작아지고 그다음에 간의 마찰 계수가 클수록 우리가 커지죠? 비례였습니다. 그리고 12번 배관의 직경이 100mm 간 내에 유체가 2m씩 흐르고 있을 때 배관의 길이 1m다. 마찰 손실 수도는 얼마인가? 마찰 손실 계수는 0.0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아두실 거는 여기 대입해서 풀면 되죠. 자, 마찰 손실 계수 0.01이었고 간의 길이가 1m였죠. 근데 간의 직경 개념이 현재 100mm가 줬죠. 100mm니까 자 100mm는 자 10cm 그러면 0.1이 되겠죠. 0.1m 곱하기 유속이 2m씩 그죠? 2의 자성에 2배의 중력 가속도 9.8이죠. 이렇게 두드리면 됩니다. 두드려 보세요. 0.0이 나오는데 자, 물 관련된 거는 거의 2번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물이 흐르고 있는 원형 배관에서 간지름을 2분의 1로 자 간지름이에요. 간지름을 2분의 1로 축소했습니다. 물의 속도 자 이거죠. 자 이겁니다. 유속계 여기에서 유속입니다. 자 유속에서 이제 보실 때 간의 단면적으로 주어지는지 간의 지름 직경으로 주어지는지 좀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간의 지름이 뭐다? 2분의 1로 감소했어요. 단면적이 아니에요. 단면적이 아니라 간의 지름이 2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간의 직경이 축소됐죠. 그래서 반비례 관계가 되겠죠. 그러면 이의 자성이 돼 제곱이니까 그래서 4배가 증가가 되는 겁니다. 4배. 2배 하면 안 돼요. 단면적이 되면 그때는 그죠? 그 단면적인지 우리가 간의 직경인지 조금 주의해서 접근을 해 주시면 됩니다. 간의 지름이 2분의 1로 축소되세요. 그러면 4분의 4배가 증가되겠죠? 2의 자성이니까 역수니까. 그래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13번은 2번이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물 관계된 건 다 2번이죠. 그 다음에 14번. 자,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방법 옳지 않는 거. 1번에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외피 면적비를 자, 크게 한다. 자, 외피 면적이 크면 추워져요. 에너지 손실이 많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추울 때는 그렇게 하죠.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추울 때. 외피 면적을 작게 해야 되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 한기용 배는 일산화탄소에서 자동 제어를 해주는 것이 에너지 절약하겠죠. 그리고 난방 순환 펌프는 대수 제어나 가변속 제어 방식을 채택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송풍기에서 해전 제어가 댐퍼 제어에 비해서 동력 절감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거실의 청고 및 반자 높이 실의 용도와 지장이 주지 않는 법에 가능한 낮게 하는 거죠. 높으면 추워져요. 최대한 낮게 처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15번은 어떤 실의 치등 열량이 잡열이 35,000이고 현열이 15,000일 때 실내온, 이건 그냥 주어진 거예요. 신경 쓰지 말고. 그러면 현열비, 잡열비 주어졌죠? 그러면 현열비, 잡열비는 이거죠. 전 열량에 대해서 잡열비는 현열량하고 잡열량을 플러스해서 잡열량을 두면 이것이 잡열비가 되겠죠. 그러면 현열량이 15,000이잖아요. 잡열량이 35,000. 전체 5만이네. 여기 잡열량을 둔 거죠. 그럼 0.7이 되겠네요. 0.7. 현열량에도 똑같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번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건 곱하기만 하면 됩니다. 온도차에다가. 17번 건물의 열성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1번에 외벽의 열관류 저항이 클수록 열성능상 유리해요. 그러면 저항하고 유라고는 역수라겠습니다. 저항하고 율은 역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항이 클수록 열성 유리하죠. 열관류 율은 적을수록입니다. 그리고 전도율이 작을수록 열성에 유리하죠. 그리고 열관류이 클수록 유리한 게 아니죠. 그래서 3번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도율이든 열관류든 똑같아요. 율은 적을수록 열성능상 유리하다는 점을 꼭 명심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번 에너지 절약형 주택 설계에 대한 설명 옳지 않는 거. 1번 여름철은 일사 차단, 겨울철은 일사 취득의 차양 계획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럼 여름은 태양빛이 안 들어야 되겠죠. 냉방을 하기 때문에 겨울은 따뜻한 햇볕이 들어오도록 설계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2번에 하루 온도 변화 큰 지역은 열 용량이 적은 벽체 구조면 추워져요. 그래서 이제 벽체구 연령이 크게, 쉽게 벽체를 두껍게 해야지 어떻게 됩니까?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거예요. 연령이 크게 해야 돼요. 벽체 두껍게 해서. 그래서 2번이 X 틀린 지문이 됩니다.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붕 속에는 반사형 단열재를 써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4번에 효율적인 설비 시스템을 적용이나 우리가 용량 산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단열 시공 시 열교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구조가 유리합니다. 그리고 19번에 실내의 결로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해놨죠. 그래서 이제 열 관률이 높을수록 보통 심하죠. 그리고 두 번째, 실내 온도차가 클수록 결로 현상은 심합니다. 그리고 실내의 절대 습도가 높을수록 심하죠. 그리고 한기가 안 될수록 심합니다. 그래서 한기 잘 되면 결로는 안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할 때 문 열고 달리면 결로 안 생기죠. 그거와 같은 겁니다. 그리고 열관류 저항이 클수록 우리가 발생하지 않죠. 방지가 되고 열관류 저항이 적을수록이죠. 유라고 저항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 점 좀 주의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20번 겨울철에 벽체의 표면결로 방지 대체에 관한 설명 옳지 않는 게 나죠. 그래서 1번 실내에 발생한 수증기량을 줄이면 되겠죠. 그리고 2번에 한기를 통해서 실내의 절대 습도를 낮추면 되죠. 습도를 낮춰야 돼요. 습도가 높으면 노점 온도가 높아지죠. 그래서 습도를 낮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벽체 단열 강화를 위해서 실내 측 표면 온도를 높여주면 돼요. 보통 실내 공기의 노점 온도보다 벽체 표면 온도가 낮아서 발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벽체 표면 온도가 실내 공기의 노점 온도가 높으면 발생이 안 되는 겁니다. 방지 대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에 실내 쪽 표면 온도를 주변 공기 노점 온도보다 낮춘다 해서 틀렸습니다. 그러면 3번, 4번, 5번이 다 표면 온도를 높이고 있죠. 표면 온도를 지문에 쓰고 있잖아요. 근데 두 개는 높인다 했는데 하나만 낮춘다. 그럼 낮춘 놈이 틀린 거죠. 옳지 않는 문제니까 두 개가 답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모르시면 그렇게 골라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번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 따른 기물 및 결로 방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 그래서 1번에 단열재 이음부는 최대한 밀착해서 시공하거나 두 장을 엇갈리게 시공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2번에 벽체 내부 결로를 방지해서 단열재 실외측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됐죠? 실내측이요. 쉽게 모르면 고온부예요. 자, 겨울에 실내가 따뜻한가 실외가 따뜻한가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방습층 방습막은 고온측에 고온부에 설치합니다. 그래서 실내측에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기본이 어디에서나 그 점을 명심해 두시면 된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22번 문제 보시면 자 열관류 저항이 2.5 자 제곱미터 K per 와트인 벽체의 열전도율 벽체를 열전도 0.03 해놨죠. 자 와트 per 자 메다 K 열전도율 0.3 0.03이죠. 단열재로 보강해서 열관류율 0.25 자를 만들고자 한다. 이때 단열재 보강 두께는 얼마가 필요한가 이렇게 해놨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겁니다. 자, 거기 이제 열관류 0.25로 이 벽체를 만든다 했죠. 열관류율이. 그럼 열관류율이 0.25라 해서 0.25 벽체를 만들고자 한다 해서 그러면 열관류율의 역수가 열관류 저항이 되는 거죠. 열관류 저항. 그러면 쉽게 이렇게 됩니다. 현재 보시면 열관류 저항은 역수입니다. 그럼 이게 열관류율이니까 이거 분의 1 하면 되죠. 이러면 역수 취하면 되죠. 역수를 취하면 역저항입니다. 그러면 0.25니까 4가 되죠. 열관류 저항은 4가 되는 거죠. 4제곱미터 K. 저항은 이렇게 되는 거죠. 저항 개념은. 열관류율이 0.25가 주어져. 0.25 와트 퍼 제곱미터 K니까 저항은 이것이 돼. 이 벽체를 만들고자 한다. 그러면 현재 이거죠. 기존의 벽체가 열관류 2.5죠. 그러면 새로운 벽체가 도대체 시공해서 이거니까 가거가 2.5잖아. 그럼 2.5를 차액을 해주면 되겠죠. 차액. 쉽게 계산한 방법, 시가하고 관계없이 계산한 방법. 그러면 여기에 되면 1.5가 추가된 거 아닙니까? 1.5. 현재 이거만큼 추가된 거죠. 1.5의 저항만큼 더 단열재가 보강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거기 보시면 현재 저것이 나오고 있죠. 보통 이제 얼마의 이제 두께 이제 전도율이라 이제 개념상 보시면 얼마의 두께를 넣어가지고 열 전도율이 현재 주어지고 있죠. 열 전도율. 그러면 열 전도율이 현재 주어진 수치가 얼마가 됩니까? 0.03이죠. 현재 이 0.03이 열 전도율이 0.03인 걸 주어졌잖아요. 0.04. 그러면 현재 이걸 만들어야 되죠. 1.5를 만들어야 되니까 1.5 제곱미터 요거만큼 증가한 거잖아요. 현재 요거만큼 이제 증가가 된 겁니다. 요거만큼 이제 증가가 된 거니까 요거만큼 증가된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다 이걸 곱하면 돼요. 그럼 두께 나가면 쉽게 요거만큼 새로 저항이 생겨져. 두께를 시험해서. 그러면 두께는 얼마일 것인가? 그러면 0.03에다가 1.5를 곱해 주시면 되는 거죠. 1.5. 그러면 0.045 나옵니까? 045 되잖아요. 근데 이건 메다야, 메다. 그러면 이제 보통 밀리미터로 환산해 주면 되겠죠? 밀리미터로. 자, 밀리미터로 환산해 주면 우리가 이거죠. 메다에서 기본적으로 이거 대주면 되죠? 100cm가 1m고, 그리고, 저거죠? 100cm가 1m고, 10mm가 되니까, 하나, 둘, 세 개죠? 그러면 45mm가 되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하실 필요는 없고, 22번 문제는 뭐 반드시 해야 될 문제는 아니고, 혹시나 해서, 자, 이것만 조금 정리합시다. 열관류율의 역수가
저항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항의 단위하고 저항의 단위 이거죠. 그리고 유래 단위 이것이 됩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잠시 후에 213페이지 급수설 리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